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성욱입니다. 예, 저희 대전세종 엑스포 중에 이번 둘째 날, 첫 번째, 3회실에서 되는 첫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았고요. 새로운 미래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향이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순서는 이제 좌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는 전 대전세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시죠. 현재는 용문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장창수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오늘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가희 박사님께서는 현재 그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사연의 김가희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프신 와중에도 어쨌든 제가 좀 안 그래도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현재 투병 중이 이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가요? 네. 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오늘 그 김가희 박사님의 발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전달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으로 권소일 한남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박형존 세종시 사회서비스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제가 하는데 제가 그 제목과 사실 이 원고의 제목과 팜플렛의 제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광역단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할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직접 토론을 맡아주신 서정권 용인시정 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팜플렛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이 사회서비스 전달 방안 모색도 마찬가지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현재 이렇게 변화를 조금 포착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제목과 크게 이렇게 어울러지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은 좌장인 장창수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은 장창수입니다. 오늘 그 먼 길 오신 그 토론자도 계시고요. 또 두 분 아주 중요한 그런 기자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가희 박사님, 첫 번째 주제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전달 방안 모색. 가장 요즘 핫한 부분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김가희 박사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정말 대전시에서 필요한 그런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성욱 박사께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유상과 역할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그 발표자께서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요. 토론자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해서 시간을 좀 오늘 시간이 좀 지체돼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20분 그리고 각 토론자께서는 한 10분 정도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가희 박사님 1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가희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이직을 보사연으로 했는데 거의 만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때 과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과제가 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능 정립 연구였습니다. 네, 마침 이번에 양성욱 박사님께서 부탁하신 주제가 이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주제여서 그 연구 주제의 결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대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제가 미처 퇴사하면서 발표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나와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서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첫 번째로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욕구조사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능 정립 방안 제안,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정책의 변화인데요. 국정과제와 국정과제로 인한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가장 큰 변화인데요. 과제 목표를 보시면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돌봄 체계로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입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양질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로 수요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신규 사회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변화,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그다음에 맞춤형 급여 안내, 지금 복지 멤버십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민간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해서 공급기관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 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통한 기대 효과는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 스탁과제로 이행이 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과제 45번의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체계 강화. 이것은 통합돌봄과 관련된 것인데요. 과제 목표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강화하겠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 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 그리고 시군구 중심의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국정 과제이고 이 또한 아마 내년에
새로운 통합돌봄 체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 그래서 그 사회 서비스 측면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확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140%,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그 바우처를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 서비스 모델 개발에 움직임이 보이고 대상은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테스트베드 기능이 이제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아마도 테스트베드 기능이 될 것 같고 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이용자 욕구 기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사회서비스원의 민간 지원 기능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사회서비스원에 수행하는 민간기관 지원 사업의 체계화 그리고 구체화를 통해서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기관 지원, 민간기관 중심의 제공 환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주체의 사회서비스 진입 지원, 그리고 지역 기반 신규 사회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달 체계 변화로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서비스 단가, 이것도 지금 저희 원에서 서비스 단가 산정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단가 산정을 위한 체계 마련의 움직임이 있고 사회 서비스 공급 및 전달 체계 쟁점을 진단하여 제공기관의 영세와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사회 서비스 지원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측면에서는 18년도 11월에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사업이 올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단계, 내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될 2단계 사업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사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서는 제가 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재정 전략 마련, 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의 성과 한계를 반영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의료 돌봄 분야별 서비스 확충, 그다음에 지자체 역량 강화 등 통합 커뮤니티 케어 공감대 형성의 효과성 확인이라면 한계가 재가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부족, 그다음에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미로 제가 중심의 의료 돌봄 연계 체계로의 전환이 역부족했다라는 게 한계였기 때문에 아마 2단계 통합 돌봄 사업에서는 의료가 약간 부각되는 통합 돌봄 서비스로 갈 것 같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복지와 의료가 같이 가는 구조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국정과제 45 이행과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 구조화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의 고도화 단계가 신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재가 서비스의 확충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이 재구조화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해 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4대 중점 과제 및 3단계 추진 로드맵이 제시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 서비스와 통합돌봄 서비스의 국정 과제 그리고 변화에 예상되는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작년에 그럼 대전시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들이 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8분가량 시간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는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제공기관,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돌봄, 그러니까 장기요양이죠. 장기요양과 활동 지원 기관, 제공 기관을 전수조사했고, 그 다음에 제공 인력, 이용자를 저희가 할당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문항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의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협력 조건 및 방안, 그 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영역의 문제와 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고, 분석 결과 총 16개의 대주제와 6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는데요. 그곳은 표로 제가 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FGI 결과입니다. 제가 오타이고요. FGI 결과 한 5가지 주제가 도출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민간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접적 보완적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는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력이 필요하고, 세부적으로는 민간 곤란 사례 등 공동 사례 관리, 그 다음에 교육 지원, 노무, 법률, 회계 지원, 그다음에 대체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의견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원이 본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좋은 서비스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특히 좋은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의 인식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 서비스원 운영 과정에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원 혁신 방안에 업무 강도 등에 따른 서비스 단가 차등화 등 보상 체계 설계,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원만의 특화 서비스 개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종합재가 센터 독립재산제 운영 방식 등 제고 등이 포함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특히 독립재산제 운영의 경우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의 민간주도 서비스 영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거의 동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에 기대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이었는데요. 이는 고용 안정화 방안 모색, 경력 인정, 관리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의 유사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온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민간 서비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활동지원 제공기관 전수와 그다음에 제공인력, 그다음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사를 하였고, 조사 문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종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였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입니다. FGI 결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에 있어 수급자 모집,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관리, 그다음에 인력 채용, 노무 관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 훈련,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행정 업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모집의 어려움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다른 어려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활동지원기관은 인력 채용과 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자가센터 인지도인데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대전시 사서원과 종합자가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제공 인력과 이용자보다 제공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공 인력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가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로 설명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요 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도출된 요 역할기능 정립 방안과 그다음에 역할기능 우선순위를 먼저 보면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했으면 좋겠는 역할과 기능을 1순위와 2순위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은 돌봄 서비스 공백기에 긴급 틈새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1순위였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제공 인력은 민간 곤란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제공 인력 주야간 보호 인력도 민간 곤란 사례 및 발굴 서비스 제공이 1순위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이 필요한 민간 지원의 역할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 다음에 제공 인력이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자 교육, 그 다음에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은 제공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 파견이 욕구였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평가나 회계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공 인력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권, 그 다음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 그 다음에 서비스 단가 차등화를 위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활동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돌봄 서비스 공백기에 긴급 틈새 돌봄 제공이 1순위였고, 그다음 제공 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이 있긴 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제공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자 교육, 그 다음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 대상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서비스원이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그 다음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 제공인력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형 특화 서비스 개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결 요건이 필요한데요. 대전시 사서원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21년 1월 27일 대전복지재단을 사서원으로 확대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사서원이 과거 대전복지재단과 달리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에도 과거 복지재단의 사업이 정리되지 못한 채 확대 전환되면서 사서원의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2년에 교통약자 지원센터는 교통공사로 이전될 예정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전복지재단에서 물려받은 가업 중 사서원의 역할과 거리가 있는 사업의 정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향후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의 위탁을 지양한다는 운영 원칙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관리 여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돌봄 서비스 역할, 기능 정립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연구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FGI나 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나 기능들이 이번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사업, 그러니까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그런 방향은 조금 많이 이번 정부에서 없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 민간기관이 잘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역할을 강화해서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의 혁신, 그다음에 민간기관의 그다음에 지원, 그리고 민간기관의 혁신 지원 방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본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제안드린 사업들 중에서 이 간접 사업을 조금 강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업들을 좀 많이 정리하고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희 박사님 그 심도 있는 연구해 주셨고요. 시간도 정확히 맞춰서 잘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 심각한 그런 실업난을 겪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부에서 방치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런 복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실업 문제, 가장 심각한 실업 문제와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서비스 쪽으로 좀 고용을 창출하는, 그래서 복지와 고용,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김가희 박사께서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인 그 제공 인력 그리고 이용자 욕구를 FGI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민간 쪽에서 공공 쪽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전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심층 면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전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보면 그 대전 사회서비스원은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아닌 그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그 사회서비스로 해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민간 쪽에서 보면 잘못하면 경쟁관계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관계가 아니라 민간과 그 사회서비스원이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현재 하는 업무 중에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이거는 사실은 교통국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에서 거기까지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쪽 교통 분야는 아마 대전시에서 교통공단인가 한번 생길 건데 그쪽 이관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밖에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라든지 이용자 교육, 또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또 노동자 보장을 위한 노무 법률 자문이라든지 민간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갈 방향, 아마 3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현재 가장 현주소에서 민간 쪽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랑 관계해서 아마 김가희 박사님께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두 분 토론자께서 여기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남대 그 사회복지학과 건설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신 박형준 박사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권소일입니다. 저는 김가희 박사님께서 아까 작년 11월에 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3월부터, 지난 올해 3월부터 일을 하였었습니다. 저도 전직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이었고, 그러다가 8월에, 9월 1일자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직원분들께서 김가희 박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는 이제 방을 빼야 된다. 책상을 없애야 된다. 저 자리에 앉으면 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며 그 책상을 없애겠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그 자리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이 연구는 계속 이렇게 길이 남아서 또 올해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것 같고 또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토론자로 섭외된 이유가 아마 그 대전 사서원의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대전 사서원의 소속 시설의 그 종사자 처우 개선, 처우에 대한 그 개선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맥락으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저를 토론자로 섭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연구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 결과 보고는 했지만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결과 보고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대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방향을 정확하게라기보다 이렇게 딱 그 양갈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애초 전 정권에서 만들었을 때 이런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한 목적이었고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거기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그러한 선진화로 가져가겠다. 이게 명확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서원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들어온 많은 뭐 종제를 그 종제와 같은 시설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들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대체인력 지원 센터라든지 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노인 맞돌의 지원 사업을 컨트롤하는 이런 광역 거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사업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와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역할들도 통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현원은 570명이고요. 대전 사서원은 인원은 그리고 소속시설은 8개의 종류가 있고 그 안에 가지치기를 하면 23개의 개소가 있습니다. 8개의 종류, 그리고 그 안에 현재 인원까지 다 본원의 직원까지 합쳐 570명이 엄청 거대한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지원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대전 복지재단에서부터 왔던 그 기능이 독립역자 지원센터의 기능도 있고, 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의 성격도 있고, 심지어 복지부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센터의 성격이 아닌 사업의 성격으로서 그 센터의 이름을 단 사업단의 역할까지도 주고, 사람 2명 주고, 아무 그 보조,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채로 그걸 모조리 사회서비스원이 다 분담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경험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하게, 그리고 이 과도기적인 성격에 혼란스럽게 이걸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간접적인 민간 지원으로 이걸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가니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혁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혁신의 방향은 어디인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혁신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의 혁신인가? 뭐 이런 방향성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 안에서는 혼란스러운 마찬가지인 꽤 오랜 시간 그것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내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내부의 상황을 좀 단도리 해야 하는, 그 기능, 그러니까 그런 단도리를 해야 되는 그 내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민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민간협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들도 동시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한계 돌봄센터와 같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이런 시설들도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 대전시로부터는 추가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한계 돌봄센터의 센터장과 거기 있는 직원은 거의 비슷한 그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체인력 지원센터의 사람은 그 야간 수당을 5시간 정도 인정을 받고 또 그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그 지원단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15시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처우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인 상황. 이거를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직원만 500명 뽑아놓은 상태이고 각각 다른 인건비의 지침, 수당도 다르고 복리후생 제도도 다르고 옆에 책상에 있는 사람은 특급 매식비라고 해서 저녁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저녁 먹을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질문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이상한 그런 처우입니까? 직원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되지? 라는 건 정말 계속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너무 확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를 뽑고 거기에 인건비 얼마 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하면 복지부한테 가서 지침 없애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서 어쨌든 대전 사서원이라고 하는 이 공공기관 안에서의 내부적인 이 단도리라고 하는 이 처우를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대전시에서의 그 지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 마련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 중에 하나는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있는가? 이 대전 사서원 안에서 누가 모금 적극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돌파를 해야 되는지, 그 내부적에서는 이런 자원을 마련할 수 있게끔, 심지어 이거를 종사자의 처우를 위해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시의원을 설득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구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위탁 기관을 대전에서 가지고 오려면 이 정도의 표준 세팅은 가지고 위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상황들은 이럴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그럼에도 김가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이 민간 지원을 하기 위한 이 인프라와 외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소속시설, 이 안에 있는 시설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의 인력들이 외부의 그 간접 지원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그러니까 간접 지원의 그 역할까지도 지금 같이 이걸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본원에 있는 누군가는 또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외부의 민간 지원을 위한 뭔가의, 아니라면 그 외부의 민간 지원을 위한 역할로 종제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던지 이렇게 돼야 되니, 그러려면 이제 법적인 그 근거까지도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 조직 안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치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보고서를 쓴다는 그 소속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는 방안도 아주 미시적으로야 이런 수당, 복지 포인트, 종합 건강 검진 이런 거 해주세요라는 말은 얼마든지 쓰고 할 수 있는데, 이 미시적인 것을 넘어 구조적인 것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제 양 갈래로 지금 정말 이제 직접 제공 아니고 간접이다라고 한다면 법적 검토까지도 해서 이런 틀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수일께서는 권수일께서는 지난번에 대전 사회서비스 약칭 대전 사서원이죠. 아마 권수일 교수께서는 여기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소득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대전 사서원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가희 박사께서도 아주 십층적인 연구를 해주셨지만, 또 여기 권수일 교수께서도 이 사회서비스 안에서 안 문제, 외부와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대전 사서원이 공공성 강화라든지 어떤 대체 인력 지원, 어떤 방역, 거점,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혁신을 한다면 어떤 것을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전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전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그때 법이 만들어졌는데 현 정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직원이 여기 안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처우나 여건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어떤 제각기 다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문제. 또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점. 물론 대전 사서원이 먼저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 상향 평등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 하는데 어디까지 간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가능하면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할 문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아까 이제 재원 마련에서 아무래도 이 대전 사서원은 대전시 예산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단법인인 사서원이 그 기부금을 보면 사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 또 간접 지원 인프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정말 저도 이렇게 옆에 들으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서원 역할 기능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것, 그리고 외부의 관계에서도 정말 많은 숙제가 있구나. 그렇지만 이 어려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대전의 그 사회 서비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전 복지재단이 만들어주고 사회서비스로 바뀌었는데,
아마 그 세종시는 좀 늦게 생겼지만 같이 동시에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계신 연구원이 계신 박형준 그 박사께서는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민을 함께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박형준 교수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받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박형준입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건지. 네, 녹화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튜브에 공개가 됩니다, 박사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스트레스 예, 수위를 제가 좀 아니라면 더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예, 알겠습니다. 뒷자리 가서 하시죠. 일단은 뭐 좀 어찌 해야 될까?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 자체도 재밌었고요. 뭐 FGI를 먼저 하고 FGI 결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한다는 게 과제를 수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지런해야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과제를 보면서 대체 이제 어찌 해야 될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뭐 의견도 있고, 또 질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어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위해서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그걸 설정을 해놨는데, 올해, 지금 이번 정부부터는 이제 민간기관을 지원하라.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육성 혹은 혁신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직접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 사명을 갖고 사회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이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견제가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은 이 민간기관을 지원하라라는 이름이지만 사실 육성과 혁신을 하라는 건 민간기관을 운영하라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민간기관들을 이제 위스탁하면서 소위 네, 이거는 이제 녹화가 되니까. 사실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는 직접 서비스 요거 더 첨예한 이해관계가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간접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지역 내 역학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미션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찌 해야 될까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제 큰 얘기지만 그 얘기였고, 저는 이제 연구 관련해서 연구의 내용에서 연구에서 제안한 것들로 이제 재밌게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우선은 FGI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결국 이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지만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역할과 기능 정리 방안일 텐데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공통사업으로서 뭔가 지역 돌봄 서비스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면서 이용자 의뢰하고 기관과 연계하는 일종의 종합 상황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그러면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이용자 의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초기 컨택 기능이 있던가, 아니면은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그쪽으로부터 사회서비스원에 연계하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이 있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초기 컨택 기능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없고. 두 번째는 기관 간 이용 의뢰, 연계 같은 그런 미션, 가이드를 줄 수 있는가? 지금 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렇죠. 많은 이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김가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그 기능들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동호 반복인데, 그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상황실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이미 지금 마치 지역에서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지역의 많은 법인들처럼 지역의 시설이나 사업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역할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중간관리 조직도 아니고 거의 운영 주체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기관 다른 기관들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누가 서비스를 하느냐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법인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우리가 할래, 네가 할래, 사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사회 서비스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일선의 기관일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방향대로.
그래서 일선의 기관처럼 뭐 초기 컨택 기능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혼자 좀 괜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FGI에서도 사실은 이제 얘기 나왔듯이 고용 안정화,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화, 그리고 뭐 단가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사실 기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용자분들이 그렇다면 이걸 어찌 해야 될까? 사회서비스원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리스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자기들의 자체 인력들에게는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시장의 그 지역의 그 사회서비스 시장이 얼마만큼의 파급력과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대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이 됐고요. 물론 이제 발표자분께 여쭙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표자께 여쭙는 건데요.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어쨌든 FGI 결과의 슬라이드에서 우리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간 몰라서 그냥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주면 더 재밌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 대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전환 가면서 재단 시절에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고 하셨는데 세종시 사회서비스원도 많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뭔가 좀 다른 제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업들이 뭔가 잔존해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질문이어서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상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종 사서원의 박현종 박사님, 아마 지금 아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민간 쪽에서 사서원 생기면서 우리랑 경쟁관계다. 우리가 하는 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민간에서 설득할 때 사실은 그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야간 보호라든지 또 명절 때 보호라든지 아니면 또 중증 치매 노인을 위한 그 민간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민간에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만 좀 직접 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민간에서 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민간은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도 대전이나 뭐 세종이나 같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거는 가능하면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민간 지원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접 서비스보다는 좀 민간 지원에 좀 역점을 둬야 되는 생각,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경쟁 관계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종 사서원이나 대전 사서원이나 품질 서비스를 높이는 조사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김가희 박사님한테 좋은 입자가 된 그 정의 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미리 내주셨고요. 또 대전 사서원이 그동안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대전복지자단에서 있다가 서울이나 경기도는 사서원과 복지자단이 그냥 이중구조로 가고 있는데 기타 시도는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지자단이 사서원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대전도 그리고 세종도 그 사서원을 만들었는데 그 사서원 만들기 전에 그 대전복지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전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는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따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 괜찮겠죠? 그럼 이 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위원에 계시는 영석 박사께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이상과 역할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만 마이크를 쓰네요. 네. 네, 이 두 번째 주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위상과 역할 탐색의 주제 발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양성호입니다. 요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저도 정책 과제로 그 대전시 노인 일자리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설립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원기관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정책 과제가 진행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일부를 제가 다시 재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다를 좀 주장하고 싶어서 그 따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이제 요약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검색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대전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앞에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1이라고 하는 그 주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고 구조를 갖고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신 건데 이게 계속 덕지덕지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좀 이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 문헌 검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논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기다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진행을 할까요? 네. 일단 서론에서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굉장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계속 확대되어 왔는 반면에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실제 그러니까 일선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수행기관에서의 이제 수행기간 수뿐만 아니라 담당자 수는 굉장히 더디게 확대된 그래서 이제 저변 확대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연구들은 계속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다양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복잡성은 일단 예산 지원 방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자체 경상보조와 민간 경상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전달돼서 참여자가 사회서비스원처럼 한 통로로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통로를 자기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그 지역마다 어떤 그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그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 운영들이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풀뽑기라고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이제 귀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까지도 이 공익 활동 위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별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제 뭐 수행기관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평가 지원 등을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재 기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체계의 역할을 분배하자라는 거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뭐 통합관리센터든지 아니면 광역 단위의 지원 조직을 만들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양분되다기보다 어쨌든 서로 동일한 역할과 기능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제 실현 방법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측면인데 또 하나 재밌던 점 중에 하나는 정부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서를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역 내 수행기관을 매칭 플러스 센터로 지정하고 그 선행연구들이 이야기했던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그 수행기관에게 부여하겠다. 근데 이는 계획만 있었지 아직은 실현은 정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법과 시행령상에는 중앙이나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이 실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광역 단위의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광역 단위에서의 노인 일자리 전달 체계가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단 예산도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 경상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공익 활동이고, 민간 경상보조의 대표적인 활동은 시니어 인턴십이고, 취업 발산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혼재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도 달라지는 수행기관들이 예산을 활용하는 데서도 조금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지원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주체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행기관이 하지 않고 민간 어떤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사실은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주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전달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과 동시에 이 전달체계에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역할 혼선이 지금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획 관리와 지원을 역할은 사실 직접 수행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원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중앙의 어떤 지원기관의 형태인데 이들이 지역본부의 형태로 또 다른 조직들로 이제 연계망을 갖고 있는데 지역본부에서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게 위탁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평가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관리감독 조직인 그러니까 체계인지 지원 체계인지 아니면 실제 수행 체계인지 이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본부에서도 자기 스스로 역할 혼돈이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돼요 이제. 선행연구들은 크게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그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뭐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이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기존의 어떤 체계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이제 지역본부 쪽으로 역할 분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 거냐.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통합관리센터를 만들겠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중범위, 광역 단위 지원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할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법상에서 혹은 시행령상에서로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인력개발기관,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원이죠. 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과 취업활성기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설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세울 수 있는 기관과 지방자치단, 그러니까 지역정부가 지방정부가 세울 수 있는
그 전담 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각각을 제시를 했는데 시행령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인력개발원은 중앙이 만드는 기관인데 지역본부의 형태로 지역에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기관인지 지역기관인지가 사실 모호한 형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혹은 취업활성기관을 만들어서 실제 설립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지역본부와 다시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실 이걸 아무도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작년에 대전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시냐? 그럼 한번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으니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 연구가 시작됐던 거였고, 그래서 광역단위 중간 지원 조직이 과연 만들어지면 아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논의할 때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열려 있는데 공법인의 형태로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 직접 서비스를 주면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건복지부에게 굉장히 수많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명확한 대답 중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표준화를 시키면 그게 민간으로 전파될 거다 이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위 지원기관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역본부의 역할 중복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그럼 무엇이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봤을 때 사실 조례와 노인복지 시행령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법, 시행령, 조례를 그대로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현재 이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를 진행했는데 저도 아직 답은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중하자라는 정도로 결론을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의 초점이라고 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분석의 초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석 단위를 조금 명시한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선행 연구가 사실은 뭐 제한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행 연구가 조금 들여다보지 않은 지점은 지방정부가 세울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긴 했으나 현재 지금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어떠냐라는 측면을 좀 들여다보지 못한 점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어떠한 위상과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연구의 한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역본부의 이해관계자와 아니면 광역과 자치단체의 이 담당자들도 함께 인터뷰 대상, 그러니까 연구 참여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포함하지 못했고요. 실제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수행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크게는 두 주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는 전달 주체들의 역할 혼돈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왔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전달 주체의 역할 혼돈은 그러니까 관리 감독 주체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고 지원 주체는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이제 지역본부인데 이 지역본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혼돈이 공백이 존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는 참여자들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가를 기초자치단체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지역본부에게 물어봐라 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역본부도 우리도 그걸 모른다 했을 때 수행기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과 어떤 역할 혼돈이 지금 존재하고 거기에 누구도 답변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야외 활동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관리 감독과 지원 어떤 역할의 혼돈과 공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는 수행기관에게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있는 건데 수행기관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답변을 피하면서 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형태로 기초자치단체가 답변을 하면 이제 수행기관은 전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이 계속해서 수행기관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역할 혼돈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 전달체계 주체들 간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형태가 이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야외를 못 가는 참여자를 뽑지 못하는 혹은 기초 수급 대상자 분인 경우인데 참여자로 들어오냐 마냐를 결정할 때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여자의 참여와 그 다음에 참여의 연장 같은 경우도 수행기관에서 판단해서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좀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지원학대는 그러니까 일단 지역본부 외에 지원기관이 생기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사실 수행기관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만들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지금도 협의가 안 되지만 만들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만들면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혹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역할과 기능의 혼재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늘 저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좀 탁상공론처럼 계속 협의체든 협의회든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어서 어쨌든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선행 연구들도 얘기했고 조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지원이 필요한 거는 그냥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개발해주고 참여자 종사자 교육해주고 네트워크 구축해주고 평가나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 좀 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례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원은 부족한데 그 지원을 할 만한 역량도 부족하고 그것의 역할들이 굉장히 관리감독 역할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좀 진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논의인데요. 뭐 결론은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광역단위 지원기관이 만들어지면 현재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혼란이 저는 이제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살펴봤으니까요. 정말 어떠한지를 조금 더 파악하는 좀 명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적으로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에 협의회의 운영을 원래는 이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노인인력개발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협의체 구성이 올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협의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운영 주체를
지방정부가 아닌 노인인력개발원이 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한다면 그 협의체의 주체들, 그러니까 참여하는 주체가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주가 돼서 광역, 기초, 지역 전문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 협의체의 기능을 조금 정말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들면 조금은 이 복잡한 실타래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나 조금 그냥 기대한다 정도인 거고, 저의 정말 결론은 이대로는 만들면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 연구 한계가 너무 큰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들지 말려고 하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조금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보면, 지역은 매번 저희가 듣는 얘기지만 재정은 없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이제 맨날 상향식 하향식 이야기를 할 때 지역은 어떤 정책이 실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통합조정체계로의 전환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당연히 위험이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현재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사례가 어떤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체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창구의 일원화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단위로 통합 조정 체계를 만드는 시범 사업을 하는 지역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대전이. 네, 저도 조금 수위를 낮춰서 대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시범 사업으로서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제가 좀 제언을 했고요. 한계는 정말 큰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본부나 어떤 지방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과 당연히 그분들의 이야기도 담아냈어야 하는데 여건과 저의 한계상 그분들의 의견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보이고요. 연구 명에서는 위상과 뭐 역할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위상이 어때야 된다라는 논의는 사실 못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제언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지원기관이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에서 담지 못했던 어떤 전달체계 주체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그럼 실제 사례들을 조금 더 담아서, 아까 경기나 아니면 다 지역의 사례들을 좀 담아서 실제는 어떠한가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을 통하면 그러면 정말 이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성욱 박사님, 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이상과 역할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령화, 저출생 때문에 고령화도 급격하게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이 잘 된 미국은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잘할까, 또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영화활동을 어떻게 노가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는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일자리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충족시켜줄까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전달 체계를 만들어줬는데, 발표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나 시구자치단체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 또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니어클럽과 같은 이런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민간에도 헷갈리는,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복잡한 전달 체계가 되면서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또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 양석 박사님께서 많은 고민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힘도 있는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충북연구원의 최은희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양 박사님이 엑스포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예스 했죠. 근데 이게 논의 자리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이 연구를 마치셨다는 게 저한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심도 있는 그 논의를 드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잠시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전달 체계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고 특히나 놀라웠던 거는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지자체도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발굴도 해야 되고 그 보조금 사업들 총괄하기도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역할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일자리 사업 자체의 그 효과성을 좀 증진하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전달 체계의 그 한 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본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지자체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자체가 노인인력개발원 위에 가야 되는 건가, 밑에 가야 되는 건가. 판단체가 잘 안 되는 이게, 결국은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할과 문제, 이거 자체가 아직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이제 해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들기보다 그 첫 번째 그 역할을 배분을 통해서 조정하자라는 하나의 의견, 또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들자. 보통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설치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 전달 체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거. 이 문제는 결국은 책임을 우리가 갖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도성을 우리가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색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걸 조정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고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그러면 그 공백의 기간들 그 기간들 동안은 역시나 그 본부와 지자체 간의 그 간격 여기를 어떻게 또 이어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본부와 또 그 수행기관 간의 연계 체계 지금도 잘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현장을 이렇게 여쭤보는데 본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세종하고 충북을 관할을 하는데 최근에 생기기도 했어요. 대전하고 충남 관할하는 이 중부하고 좀 다르고 그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존재감 자체가 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설치하고 기존 체계들의 어떤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할을 정리해주고 역할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간극을 줄이는 이 역할들에 뭐를 넣어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걸 역할을 정리를 해준다 할지라도 과연 본부가 그거를 본부에 계신 분이 안 계시니까 충실하게 밀도 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 있는 수행기관까지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까지를 밀도 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본부도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뭐 시장사업 이런 것들에 치중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밀도 있는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일자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남아나진 않잖아요.
막 졸업하고 진입하셨다가 조금 배우시고 또 떠나시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드가 많고 급여가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건 사회복지 현장이 겪어하는 뭐 어려움이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면 과연 뭐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종사자들에 대한 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일자리 발굴, 수요처, 공급처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괜찮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루트는 정말 어디에도 없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일자리 발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교육해야 된다. 물론 이게 역량 강화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조금 더 끌어안아줘야 될 거라는 생각하고 그걸 던져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리서치 할 경우에는 그런 역할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면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사실은 저도 중간 지원 조직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공무원분들이나 수행기관한테 물어보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좀 아까 여러 기관 인터뷰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린 중에 공무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중간지원 조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수월성을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공부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에게 거는 기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할의 혼돈이라는 부분은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길 때는 사실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은 저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방안으로 이 지원 조직의 뭐 설립이랄까? 이거의 어떤 목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기관이 생길 때는 그거에도 기반하되 대신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들로다가 가야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이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과정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과연 이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저는 오히려 좀 해봤어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도 좀 싫어하면서도 그런 것들 많이 늘어나기 싫어하면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지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센터 정도의 규모로 다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이 센터 규모를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단독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서비스원을 논의하시지만 그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지만, 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감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본다라면 일자리 재단이라든지, 예전에 일자리 재단이 아니죠. 정확한 명칭이 아닐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은 그 중장년 연구를 하다가 보면 중장년의 문제는 결국 노년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년 빈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연결되지, 그래서 이걸 생애 주기로 다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진흥원 이런 거 같은 거였는데, 충남이 일자리 진흥원 뭐 이런 거였고요. 대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같이 가져가서 끌어가는 게 오히려 세계 주기적으로 쭉 끌어가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협력 관계도 구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았고, 아까 잠시 그 설치할 때 기존의 그 전달 체계 가져갔을 때 협의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셨잖아요. 저 또한 충분히 공감, 왜냐하면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노인인력 개발원과 그 다음에 그 본부와 함께 그게 수행기관들이 들어가면서, 수행기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각각 하고 있는 그 시니어 클럽의 협회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협회라든지 이런 조직도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런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정치 역할하는 게
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협의체협회 안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갔을 때 좀 더 밀도 있게 좀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얘기를 드리지만 어떻게 갈지 앞으로의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이런 방안들 그냥 제안을 드리면서 대전시 일자리 사업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희연희 박사님께서 같은 고민인데 이제 지자체하고 인력개발원 이렇게 두 가지 이원책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 겉도니까 어떤 조정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닿는 게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수행기관 협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조정하고 하는 역할, 이런 조정 기능을 좀 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능을 해줘야 중복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는다. 이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중간 조직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그 가장 멀리서 오셨으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오신 서정건 박사님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태은이 박사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단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양성호 박사님이 참석하라고 해서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이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건 분명히 아실 텐데 제가 노인 일자리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라는 걸 아실 텐데 왜 굳이 노인 일자리일까? 그래서 어제 사실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길 바라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좀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전에 대해서 안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용인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용인도 잘 모르는데 어제 이제 제가 보육 관련 제가 지금 연구를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민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뜬금없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교사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어린이집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할머니 교사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았고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계신 원장님도 굉장히 부정적이셨고 거기 계신 이제 시에서 오신 분들 네, 시에서 오신 분들도 네 이제 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도리를 하신 거죠. 디펜스를 치셨는데 사실 일단은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연구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2020년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연구원 통해서 서울시 이제 그 어르신 그 인력 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로구에서 당시에 그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 기초자치단체 연구를 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복잡했고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그냥 3가지 유형이었는데 그냥 그 세부적인 내용도 다양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 역시 그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아 여기서 오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지원 기간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이제 연구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과연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만들어진다고 의미가 있나?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자리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정도만 생각을 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사실 어쨌든 우리 아까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이나 이런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라는 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수요자가 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일자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요자 두 집단의 관계가 굉장히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인식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보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을 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그 당시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보 역시 과연 수요자한테 얼마만큼 접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말로는 할 수 있죠. 말로는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한정 지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연구를 시니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로 한 게 55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물론 이제 연구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노인 일자리를 가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장년부터 빈곤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로만 한정되기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다. 이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럴 거면 어쨌든 좀 더 풍요롭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종사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종사자 FGI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인데 연차가 1년차,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지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종사자가 어떤 직이나 이런 거 안정이 되면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 수요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수요자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여기 FGI를 했는데 6개월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사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은 이런 기관을 만들더라고 해도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까. 그냥 하나의 자리 만드는 걸 불과하지 않나. 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사자에 대한 후속 연구도 좀 필요하면 좋겠더라고요. 좀 흥분을 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컴다운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노인 일자리라는 접근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번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가 이제 폐지 수집 연구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폐지 수집 노인을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게 과연 일자리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특화라고 하는데 그 지역 특화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고 도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60대, 7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수요가 있고 이 자리도 필요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접근하지 않는 거죠. 이분들은 수요자의 대상자가 아닌 거죠. 그럼 대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대전도 어쨌든 지역마다의 좀 분위기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일자리 모습도 달라질 것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동호 박사님께서도 대전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요. 서울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서울시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중간조직인 협의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지역 특화 사업, 어떤 백화점식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 협의체가 아마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양 박사님 연구 자료가 잘 만들어지면 아마 전국 지자체들이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지지까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플로에도 좀 계셨는데요. 플로에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김가희 박사님 아까 두 분 토론하신 내용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토론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논의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아까 박형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간 딜레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서원이 좋은 일자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임금 안정화, 정규직 고용 등의 월급제 방식이 과연 좋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즉 현재 사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민간 대비 높은 임금 수준만큼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공공 측면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서원을 만들었지만 현재 사서원의 인사채용 시스템,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공채용 시스템의 이 절차들이 현장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수준의 그 장기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하기에 적합한 채용 시스템인가, 시험을 잘 보면 장기 요양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딜레마가 있고, 즉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간과 차별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월급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서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민간보다 더 원거리의 지역의 이용자나 아니면 최전증 돌봄 중심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주어진다면 그게 과연 종사자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인가? 라는 그런 간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더 네, 심도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네, 저도 두 분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시간이 허락되면 크로스로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매번 시간이 부족하죠. 저에게 뭐 특별히 질문을 하시다기보다 여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나 대안들을 좀 해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제가 변을 하자면 일단 지역본부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종사자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 담당자는 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조금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고 지역본부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 논문 아니면 연구보고서에 실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본부가 다루는 그 지역, 물리적 지역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세세한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껴넣을지가 너무 모호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방문을 해서 그 실제 그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중복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본부가 거기는 북부 남부로 또 나눠져 있고, 근데 남부 쪽에 수원 쪽에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 위치해 있지만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원의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어느 정도는 메꾸고 있으나 이들에게 정확한 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 지원기관이긴 하지만 노인 일자리 전달 체계 전체에서의 위상이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지도 좀 되게 고민이었고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지금 이 연구는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제가 띄어다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 신중하자. 신중하자. 바로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좀 주장하기 위한 좀 정리인 것 같아요. 종사자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그 전문가분들을 인터뷰하면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뭐 어린이 재활이나 뭐 노인, 장애인 등 청소년 등 이제 전문가분들 다 만나봤지만 종사자의 처음 문제는 어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으로 종사자의 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통합 예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 조직에 머물기가 눈치 보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종사자 문제를 원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으로 만들어낼 때 담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선행령들이
이미 종사자 처우와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어찌 보면 양적인 형태로 풀어낸 게 아니라 질적인 형태로 풀어낸 연구에서 종사자 처우를 또 이야기하고 예산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이건 기본값이라는 생각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문제는 대전시 정책 보고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 되게 열악한 곳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이제 복지관이 아닌 시니어 클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곧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종사자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형 사업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요. 예, 참여자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요자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 뭐 인력 운영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들은 이제 보고서에는 담았어요. 저의 결론은 아직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비례복지 전달 체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김발 박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긴 시간 동안 줄 발표해 주시고 또 여기에 코멘트까지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양석 박사님 줄 발표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